도윤 씨, 사실 나 잠깐 바람 피운 적 있어요. 그 한마디에 12년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났다. 눈물도 변명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대사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누구나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안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 내 안에는 죄책감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었다. 그녀의 고백은 계산된 도피였고 진실은 더더욱 끔찍했다. 완벽하게 꾸며진 반성의 연극,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냉혹한 의도. 나는 그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고 그녀는 그 무대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종이 한 장이 그 연극의 막을 내렸다. 출장을 다녀와 세차를 하던 그날, 서랍 속에서 발견한 호텔 주차권 한 장. 그 작은 증거가 모든 거짓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남편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그 싸움의 기록이다. 나는 이도현, 45살, 서울의 한 인테리어 자재 회사에서 관리팀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된 삶이었다. 32살에 결혼했고 지금의 아내 한지원은 올해 42. 광고 대행사에서 브랜드팀을 맡고 있는 능력 있고 세련된 여자다. 결혼 15년, 우리는 아이 없이 둘이 살아왔다. 남들이 보기엔 조용하고 단단한 부부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서로의 일을 존중했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의 커튼을 바꾸며 살았다. 나는 그런 일상이 오래도록 계속될 거라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그날 이후에야 알게 됐다. 모든 일은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됐다. 늦은 귀가, 낯선 번호, 짧고 설명되지 않는 말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예고였는데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아차리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른다.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가장 잔인한 자기 최면이 되기도 하니까.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고 테이블 위에는 두 사람분의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지원은 평소처럼 단정한 머리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고 나는 별 생각 없이 젓가락을 들었다. 그 순간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소리가 작게 울렸고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도연 씨, 나 할 말이 있어. 평소에 온기 없는 목소리였다. 나는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밥알을 삼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응, 뭔데?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그 눈빛 속엔 이상한 평정이 있었다. 나 잠깐 잘못한 적 있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손에 쥔 젓가락이 천천히 떨어졌고 식탁 위에 그릇이 흔들렸다. 뭐라고?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지원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미 끝났어. 그래서 말하는 거야. 솔직히 털어놓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말투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업무 보고라도 하는 듯 차분했다. 언제부터야? 누구야? 내가 물었다. 회사 선배야. 정말 잠깐이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래도 내가 먼저 말했잖아. 이제 용서해 줄 수 있지?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죄를 고백하면서도 스스로를 정직하다고 위로하는 사람. 그 담담함이, 그 냉정한 태도가 나를 가장 깊이 무너뜨렸다. 그날 그녀의 말은 내 속을 통째로 뒤집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스스로 고백했으니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 태도. 정직하다는 명목으로 죄의 무게를 반으로 쪼개려는 그 담담함이 내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나는 숨이 막혀 말을 잃었고 입안의 밥알은 모래처럼 씹히지 않았다. 용서하라고? 지금 그게 농담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는 끝내 터지지 못했다. 지원은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히 말했다. 화내도 돼. 하지만 난 이미 끝냈어.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잖아. 그녀는 죄인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처럼 당당했다. 그날 밤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누워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나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15해 동안 쌓아온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울렸다. 아침이 되어도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출근은 의무였지만 책상 앞에 앉은 나는 일하는 척만 할 뿐이었다. 서류를 뒤적이다 손이 멈췄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민수야, 급한 상담이 있어.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그는 내 목소리만 듣고 상황을 감지했다. 모든 일을 설명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도연아, 상간자 소송은 가능해. 하지만 내 아내가 스스로 고백했고 지금은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법원에서 그걸 참작할 수 있어. 결국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중요해. 그 말이 가슴에 남았다. 화가 났지만 15해의 세월이 나를 묶고 있었다. 한 번쯤은 용서해야 하나. 그런 비겁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소엔 각자 먹던 저녁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내가 좋아하던 생선구이에서 익숙한 향이 올라왔다. 고생했어요. 어서 씻고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웠다. 하루 전에 그 냉담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식탁 너머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도연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녀는 내 셔츠의 깃을 매만지고 물잔을 채워주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주말에도 그녀는 모든 약속을 취소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을 끊고 우리 둘만 있자. 며 나를 붙잡았다. 비타민을 사다 놓고 내 어깨를 주물렀다. 당신 건강 챙겨야지.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눈앞의 다정함이 진심일 리 없다고 속으로 말하면서도 그녀가 보여주는 헌신이 가짜이길 바라는 내 자신이 두려웠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고 그러면서도 그 의심이 무너지길 원했다. 그게 내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연민이었다. 이런 게 진짜 우리 모습이었을 텐데 그동안 내가 소홀했죠. 지원은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주물렀다. 그 손끝은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낯설었다. 마치 어디선가 배워온 동작 같았고 그 말투조차 어딘가 연극처럼 느껴졌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그 변화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태도는 지나칠 만큼 완벽했고 그 완벽함이 오히려 두려웠다. 주변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봤다. 그냥 미안해서 그러는 거겠지.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 말들이 내 의심을 눌러버렸고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이번 한 번만 믿어보자. 시간은 잔인하게 평온했다. 한 달쯤 지나자 집 안에는 이상할 만큼 고요한 공기가 감돌았다. 아침이면 식탁 위엔 따뜻한 미역국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올려져 있었고 퇴근 후엔 반듯하게 정리된 거실과 촛불 향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 중요한 회의 있죠? 셔츠 다 다려놨어요. 오늘 회식 있다 했죠? 위장약 가방에 넣어놨어요. 지원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나를 조용히 압박했다. 그녀의 세심함은 사랑보다 죄책감에 가까웠다. 주말이면 그녀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카페도 친구도 쇼핑도 사라졌다. 우리 집에서 영화 볼까요? 요리같이 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밤이면 내 팔을 베고 누워 속삭였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더 잘할게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 마음속의 불신도 함께 자라났다. 이 평화는 너무 완벽했다. 완벽해서 거짓 같았다. 가끔 문득 생각했다. 왜 스스로 고백했을까? 잡히지 않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일을 굳이 말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때부터 머릿속 어딘가가 계속 삐걱거렸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있었다. 지원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 예전엔 식탁 위, 소파 위 아무데나 두고 다니던 그 폰을 이제는 항상 손에 쥐고 있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 요즘 왜 이렇게 휴대폰을 꼭 들고 다녀? 내가 농담처럼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회사 일 때문에 연락이 자주 와서 그래요. 그 말은 이상할 만큼 매끄러웠고 그래서 더 믿기 어려웠다. 그녀의 손끝이 화면을 쓸 때마다 내 안에서는 불안이 조용히 자라났다. 그건 아직 폭발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잘하고 있는 균열의 소리였다.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를 할 때도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장난스레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휴대폰을 들고 다녀?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회사 일 때문에요. 중요한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준비된 듯한 인상이었다. 그렇게 2달이 흘렀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완벽함이 결국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즈음 나는 부산으로 3박 4일짜리 출장을 가게 됐다. 지원은 공항까지 나와 배웅했다. 조심히 다녀와요. 보고 싶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어딘가 연극 같았다. 출장 중에도 그녀는 꼬박꼬박 문자를 보냈다. 식사는 잘하고 있어요? 호텔은 괜찮아요?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김 부장이 또 뭐라 하진 않았죠? 그녀는 세심했고 그 세심함이 오히려 이상했다. 마치 내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날 지원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집에 가서 쉬어요. 그녀의 손끝이 내 팔에 닿는 순간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쳤다. 집에 돌아오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출장 동안 힘들었죠?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쉬어요. 다음날 아침 지원은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일찍 나섰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요. 오후쯤 돌아올게요. 나는 의심 없이 그래,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려 라고 말하며 그녀를 보냈다. 혼자 남은 집은 고요했다. 커피를 한 잔 내리다 문득 생각이 났다. 출장 동안 차를 세차해야겠네. 오랜만에 긴 출장이라 차 안에 먼지가 많이 쌓였을 것 같았다.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깨끗하게 해놓으면 좋아하겠지. 그런 생각이었다. 세차장에 차를 맡기고 내부 청소를 하던 중 조수석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영수증과 종이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무심코 쓰레기를 모아버리려다 손이 멈췄다. 호텔 주차권 1장, PARK HOTL B143차 1720 출차. 날짜는 내가 부산으로 떠나기 사흘 전이었다. 숨이 막혔다. 그 호텔 이름은 처음 듣는 곳이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3시간 있었다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가 이제는 끝났다고 말한 게 2달 전이었다. 그런데 이 주차권은 불과 며칠 전의 기록이었다. 나는 다시 서랍을 뒤졌다. 카페 영수증 하나가 나왔다. 음료 2잔. 날짜는 내가 출장 중이던 바로 그날이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건가? 그때 고백은 거짓이었나?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은 아무 의미 없이 들렸다. 세차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심장이 내내 불안하게 뛰었다. 이제 모든 게 낯설었다. 그녀의 웃음, 목소리, 손길까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어머니는 괜찮으셔? 지원은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다. 응, 괜찮아.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래.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다시 시작된 거짓의 냄새였다. 그냥 감기 몸살이었어. 지원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의심이 가라앉을 리 없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눕는 동안 나는 침대 옆에서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 천장에 비친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머릿속의 의심도 함께 흔들렸다. 이제는 끝났다던 그 말이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그런데 왜 호텔 주차권은 그 며칠 뒤의 날짜였을까? 왜 아직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을까? 그녀가 숨기고 있는 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나를 속인 시간 자체였다. 그 다음 주부터 나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겉으론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묘한 틈이 있었다.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내가 자연스럽게 물으면 그녀는 언제나 같은 말만 반복했다. 그냥 평소처럼 회의하고 자료 만들고 그랬어.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대답이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불편했다. 나는 점점 더 그녀의 일상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졌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면 휴대폰을 꼭 들고 가고 샤워를 할 때에도 욕실 문 바로 옆에 두었다. 그 화면을
한 번만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이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내 지문 등록도 삭제되어 있었다. 왜 내 지문은 지워놨어? 찐 때문에 인식이 잘 안 돼서 초기화했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설명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그때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또 다른 거짓이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혼자서는 진실을 끝까지 확인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조사업체를 찾았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증거가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일주일 정도 미행해 보겠습니다. 호텔 주차권과 카페 영수증을 봉투에 넣어 사무실로 향했다. 탐정은 자료를 살펴보더니 짧게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그때의 나는 진실이 아니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 일주일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지원은 여전히 다정했고 평소보다 더 다정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졌다. 여보, 사랑해.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온몸이 굳었다. 이제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독처럼 느껴졌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다. 자료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짧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나는 회사를 조퇴하고 조사업체로 향했다. 탐정은 내 앞에 파일을 내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세부 일정표가 들어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숨이 막혔다. 부인께서는 거의 매주 수요일 오후에 회사 선배와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이 함께 퇴근한 뒤 호텔로 들어가 약 3시간 정도 머물다 나옵니다. 탐정의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서류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코트, 익숙한 머리 모양,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던 회사 선배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호텔 입구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웃으며 나오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허무가 먼저 밀려왔다. 그녀의 모든 말, 눈빛, 손길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고백은 용기가 아니라 들키지 않기 위한 또 다른 연극이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탐정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는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내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의 아내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인을 협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내민 건 문자 캡처였다. 화면에는 짧고 날 선 문장이 찍혀 있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 남편한테서 손 떼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말할 거야.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부인께서 당신에게 고백한 시점과 이 협박이 시작된 시점이 거의 같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안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있었다. 아마도 상관남의 아내가 먼저 눈치를 챘고 그래서 부인이 먼저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게 모든 걸 덮기 위한 계산이었겠죠. 순간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날 저녁의 돌발적인 고백, 그 뒤에 과도한 다정함, 그리고 그래도 내가 먼저 말했잖아라는 말까지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 나는 그저 시나리오 속 한 장면에 불과했다. 탐정 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도심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분노, 배신감,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혔다. 12해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고 계산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원은 언제나처럼 문 앞까지 나와 반갑게 웃었다. 어서 와요. 오늘도 고생 많았죠? 부엌에는 된장찌개의 냄새가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반듯한 상이 차려져 있었다.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녀의 표정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정말 완벽한 배우다. 식탁 위의 대화는 늘 그렇듯 따뜻했다. 내일 중요한 일정 있죠? 셔츠 새로 다려놨어요. 그녀는 물잔을 내 앞에 밀어두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느껴졌다. 한마디, 한 행동이 다 거짓의 대사처럼 들렸다. 나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했다. 확실한 순간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의 연극은 완벽했지만 끝이 없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그녀가 잠든 뒤 나는 거실 불을 켜고
탐정이 준 자료를 다시 펼쳤다. 사진, 일정표,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협박 문자들. 모든 게 명확했다. 특히 한 문자가 눈에 박혔다. 내일까지 답 안 하면 내 남편한테 다 말할 거야. 그 문자는 그녀가 나에게 잠깐 잘못했어라며 고백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그녀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었다. 들키기 전에 미리 고백한 정직한 불륜자의 얼굴을 쓰고 싶었던 거였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내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 믿고 마음을 풀어줬던 내가 한심했다. 그녀는 이미 죄의 시나리오를 써놓고 나는 그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 다음날 아침 나는 회사로 향하며 변호사 친구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료가 나왔어. 점심에 보자. 점심시간 우리는 회사 근처 식당 구석에 마주 앉았다. 민수는 내가 내민 서류를 넘기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사진을 다 본 뒤 그가 낮게 말했다. 이건 완전히 악질이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다. 상간자 소송은 무조건 이겨. 이혼도 유리하게 진행될 거야. 특히 계산적으로 고백한 부분은 법원에서도 악의적으로 볼 거야. 게다가 상관남의 아내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럼 내 아내랑 그 남자는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게 될 거야. 완전히 궁지에 몰리겠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창밖의 햇빛이 유리창을 가르고 들어와 내 손 위로 떨어졌다. 그 빛이 따뜻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차가웠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눈을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없었다. 이제 내 안의 온기는 다 식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거짓된 생활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고. 그날 오후 나는 일을 마치자마자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의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햇빛이 따가운데 가슴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문을 열자 지원이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저녁 준비할게. 그 웃음이 오래전에는 따뜻했지만 지금은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원아,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녀의 얼굴에 순간적인 당황이 스쳤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입가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탐정이 건넨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 안에 사진들이 하나씩 흩어졌다. 호텔 앞 커피숍, 그리고 낯선 남자와 나란히 걷는 그녀의 모습. 지원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게 뭐냐고 묻지 않을 거지? 내가 차분히 말했다. 갑자기 잘해준 이유, 미안해서가 아니라 들킬까 두려워서였잖아. 지원은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그건 하지만.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봉투에서 다른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상관남의 아내가 너한테 보낸 문자야. 내일까지 답 안 하면 내 남편한테 다 말하겠다. 내가 그 다음날 나한테 고백했지. 그게 왜였는지 이제 알겠어. 지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진심은 너무 늦게 왔다. 12년이야, 지원아. 내 목소리가 서서히 높아졌다. 우리가 함께 산 시간이 12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아침마다 차려준 밥, 마사지를 해주던 손길, 그 모든 게 연기였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번진 얼굴로 말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가 계속 협박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바람 피운 것도, 거짓말한 것도. 그게 다 어쩔 수 없었어? 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이미 고백했잖아.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나는 믿었다. 고백이 면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고백마저 거짓이었잖아. 지원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끝내려고 했어. 진짜로 끝내려고 했다고. 하지만 내 앞의 증거들은 그녀의 말보다 명확했다. 사진, 영수증, 메시지. 모든 게 그녀의 거짓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럼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긴 정적이 흐른 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 12해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 그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등 뒤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문을 닫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꺼졌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온기의 마지막 불씨였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남은 건 정리뿐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일부터 변호사와 상담할 거야. 상간자 소송이랑 이혼 절차 둘 다 진행할 거야. 지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내 팔을 붙잡았다.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 한 번만.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고백했을 때 나는 용서할 생각까지 했었어. 하지만 그마저도 거짓이었잖아. 그녀는 울며 무릎을 꿇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믿지 않았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몰락이 두려운 눈물이었다. 그 다음 주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수와 함께 상간자 소송을 준비했고 동시에 이혼 소송도 제기했다. 탐정이 모은 증거들 사진, 문자, 주차권, 그 모든 게 내 편이 되어 주었다. 이번만큼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사실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며칠 뒤 상관남의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저도 같은 시기에 소송을 냈어요. 우리는 짧게 만났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처음엔 경고만 하려 했어요. 하지만 계속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분노가 응고되어 있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다시 깨달았다. 지원의 거짓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대신이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지원의 생활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상간자 소송은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았다. 회사 안에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마케팅 회사라는 특성상 이미지를 중요시하던 곳. 직원의 불륜 스캔들이 알려지자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식었다. 며칠 후 누군가 내게 말했다. 부인분, 회사를 그만두셨대요. 결국 지원은 자진사직서를 냈다. 퇴근길마다 그녀를 향하던 시선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상관남 역시 같은 운명이었다. 그의 아내가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회사에서는 징계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사직서를 냈다고 들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감싸줄 힘도 핑계도 피할 곳도 없었다. 재산 분할에서도 나는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법원은 지원의 불륜과 거짓 고백을 악의적 행위로 판단했다. 모든 서류가 정리되고 판결문이 내려진 날, 나는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고요함을 느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제자리를 찾는 소리였다. 며칠 뒤 지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다. 여보,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제 진심으로 후회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지원아, 바람을 피운 것도 솔직히 그건 용서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 후의 거짓, 그 계산된 고백. 그건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부숴버렸어. 고백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녀는 한참 동안 울음만 삼켰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제발, 한 번만.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떨어진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나는 그 빗자국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거짓은 결국 자기가 만든 틈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그리고 그 틈은 한 번 생기면 절대 메워지지 않는다. 결국 모든 게 그렇게 끝났다. 오히려 그 거짓된 고백이 그녀의 몰락을 더 빨리 불러왔을 뿐이었다. 몇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상간자 소송은 완벽한 승소였고 이혼도 내가 원하는 조건 그대로 성사됐다. 서연이와 그 남자는 양쪽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고 법원은 그들의 행위를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불륜으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한 날, 나는 법원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12해의 결혼이 끝났지만 억울하지는 않았다. 모든 진실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서연이는 마지막까지 말했다.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신뢰는 유리야. 깨지면 붙일 수는 있어도 금은 남아.
그 금을 보면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 그녀는 끝내 고개를 숙였고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지금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퇴근 후엔 혼자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천천히 떠먹는다. 가끔은 외롭다. 하지만 거짓된 행복 속에서 사는 것보다 진짜 혼자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 서연이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그녀의 가족도 이번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들었다. 안타깝지만 그건 그녀가 만든 결과였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결국 인간을 무너뜨리는 건 거짓 그 자체가 아니라 거짓을 선택하고도 합리화하는 마음이라는 걸. 나는 오늘도 내 안에서 다짐한다. 이제 어떤 관계에서도 어떤 사랑에서도 진실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던 박도윤 씨. 그의 아내 윤서연 씨는 어느 날 스스로 바람을 고백했다. 그 후 반성하는 듯 행동하며 남편의 마음을 되돌렸지만 모든 건 계산된 거짓이었다. 출장 후 우연히 발견된 호텔 주차권이 그 거짓의 실체를 드러냈고 탐정의 조사를 통해 고백 이후에도 계속된 불륜과 협박을 피하기 위한 가짜 참회가 드러났다. 박도윤 씨는 결국 모든 증거를 모아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의 정의가 그를 지켜줬고 그녀의 거짓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졌다. 바람을 피운 것도 잘못이지만 그 뒤에 상대를 속이고 이용하려는 마음은 그보다 더 악질적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바람 자체가 더 큰 죄 아니냐고. 여러분이라면 어떤가요? 거짓으로 용서를 구한 사람과 한 번의 욕망으로 모든 걸 버린 사람, 둘 중 누가 더 용서받지 못할까요? 오늘의 사건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